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뭐 혁명적인 변화잖아요. 지금 그 거의 한 50년 동안. 아니 정부가 완전히 이제 그 민주당 주도로 이런 그 진보주의들이 이렇게 그 어떤 연방 정부의 권한을 키워가면서 미국의 색깔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그 진보주의의 뿌리에는 설계 마인드가 있었다. 무서운 거죠, 설계 마인드.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당이 생겼습니다. 그 7제 대통령이 됐던 우리 잭슨 대통령이라고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이제 사실 그 페더럴리스트와 민주공화당, 아까 제퍼슨까지 얘기했던 사람들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화주의의 맥을 이어갔기 때문에 어떤 투표권이, 그러니까 민주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투표권의 어떤 확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중산층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정치 참여에 대한 그 어떤 욕구를 갖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주별로 이제 전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뭐 100평 정도 땅이 있어야만 네가 이제 투표할 수 있다는 걸 50평으로 낮추고 나중에 20평으로 낮추고 나중에 결국은 그 아예 그걸 자체를 제한을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민권을 갖게 되고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앤드루 잭슨이 결국 민주당을 만듭니다. 오늘의 민주당이에요. 이 민주당이에요. 지금의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이제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이게 맞나? 자, 7대 앤드루 잭슨이 왔을 때 이 민주당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제퍼슨의 그 영향을 굉장히 받았죠. 아까 말했듯이 제퍼슨은 자치를 중시하고 리버티를 중시한다. 그래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또 시민권을 확대해서 더 민주정, 그러니까 제퍼슨에다 플러스 알파를 한다 그러면 민주정을 더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고, 작은 연방정부, 또 주정부 권한 중시, 또 아까 말했듯이 농경사회 중심.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발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실시하려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북부사회에서는 이제 산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산업이 발전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도로도 필요하고 길도 필요하고 뭐 댐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데 이거를 이제 그 주정부 예산만 갖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연방정부에서 더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개발 주도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원했었는데 남부주는 그걸 원하지 않았죠. 왜냐? 자기는 농경사회니까 이거 필요가 없고 내 세금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북부 특정주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또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관세법도 인하를 요청했는데 당시 북부는 관세법이 높아지기를 왜냐? 이제 산업이 태생 단계였었기 때문에. 미국 이제 영국과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그 산업 세력들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관세 장벽을 높여야 이제 그 물건 공산품들이 이제 국내에서 소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농경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열받죠. 왜?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 한국에서 더 비싸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세법을 인하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 요새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공화당에 가라앉은 내용이죠. 근데 민주당이 원래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의 이런 정치사를 이해해야 되는 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뭐가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 이걸 이해를 해야만 오늘날 그 미국의 보수주의를 알 수가 있고 그 보수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남부 사람들은 그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유럽은 다 폐지했거든요. 19세기 초반에 이미 벌써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은 맨날 뭐 자기들은 자유롭다, 뭐 최고의 뭐 하다는데 여기는 미국과 약간 지금의 김일성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 그 체제하고 전 세계 그 어떤 공산주의가 다 망했는데 그 지역 여기 하나만 딸랑 자기 뭐 물론 이제 뭐 유사 공산주의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딸랑 그 낭전 체제에서 공산주의가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 남부주만 특별히 이쪽 지역만 이 노예제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노예제도를 부르지 않고 peculiar institution이라고 좀 뭐 특이한 어떤 그 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물타기 말도 만들었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그 연방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킬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방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연방 정부,
주정부 권한 중시, 그 주정부가 내정, 내치,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 노예제도를 포함한 이런 것들은 주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공화당이 탄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북부에서 주로 주도했던 당은 피그당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남부장은 바로 말했던 제퍼슨이, 앤드류 잭슨 칠 때부터 민주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새 보면 뭐 미국이 이제 민주당, 공화당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정립된 것도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나 그랬는데, 민주당이 1828년부터 그 이제 잭슨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해죠. 1860년 공화당이 탄생해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32년 사이에 무려 5명이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20년을 해먹었죠. 그리고 4명이 피그당 출신으로 12명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보면 뭐 그 대부분 다 막 군인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그당이 어떤 정책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장성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 영웅들 뭐 그 제커리 테일러라든가 뭐 해리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인지도가 높으니까 얹혀가지고 간신히 이제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민주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이 당시에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헌법상에 있어가지고 투표권에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때는 민주당 주도 세력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제도에 관한 갈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미국의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노예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제 강력한 이제 애벌리니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남부주는 또 거꾸로 너희들은 왜 자꾸 감성해?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살 테니까 뭐 자꾸 니들이 뭐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제도를 유지해 나가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점점 노예제도를 중심으로 한 북부주와 남부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1960년대 이제 그 남북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자, 우리 링컨 형님, 링컨은 우리가 잘 아듯이 공화당을 이제 이렇게 창당했었던 창당 멤버였었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공화당이에요. 오늘날 공화당. 아까는 민주당도 오늘날 민주당이고, 물론 그 상각은 완전 바뀌었는데. 자,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공화당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북부 세력이었던 거죠. 아까 민주당이 이제 남부 세력이었다면, 이제 북부 세력이었는데 그 북부 세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좀 약간 정치적으로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힘도 별로 이렇게 세지가 않았고. 그래서 공화당은 이제 1960년, 50년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집니다. 뭐 드렉 스캇 뭐 사태로 해가지고 뭐 그 연방 그 헌법 대헌법 그 헌법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노예제도는 맞다. 노예한테는 그 개인권이 없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네브라스카 캔사스 법이 통과되면서 그 이전까지 그 국부 시대부터 만들어진 법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그 어느 위도 이상에서는 절대로 이제 그 노예제도를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이 이제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북부 지역에서도 그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노예제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게끔 투표로 정하자. 이거 바뀌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브라스카에서는 거의 이제 그 미국 독립전쟁 이전에 자체 내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노예제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제 북부에서 막 몰려든 사람과 그다음에 남부에서 막 이제 또 노예제도를 하겠다 올라온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사실상 저기 네브라스카에서는 그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벌써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북부도 이제 우리 세력이 좀 단합해야겠다. 이거 맨날 이제 더 이상 노예 문제를 놓고서 남부주한테 밀릴 수 없다 해가지고 뭉쳤는데, 여기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세력이 모여서요. 하나는 이제 가장 급진적인 그 노예 폐지,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하자 하는 이제 애벌리니스트죠. 근데 사실 링컨은 노예제도 폐지주의자는 아니었어요. 물론 노예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은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주장은 물론 이제 추상적으로는 했지만 뭐 헌법상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까지는 나갔던 그런 아주 그런 그 극단적인 그 주장은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피그당 출신인데, 피그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주당 반대해서 북부에서 주로 이제 그 했었던 피그당인데, 피그당의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 그 정당의 어떤 아버지 같은 사람이 헨리 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헨리 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켄터키 이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메리칸 시스템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 어메리칸 시스템스가 뭐냐면 연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미국의 산업을 개발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산업화시켜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 지역 사회 발전이나 미국 발전을 위해서 돈과 재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나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으로 처음에 왔었던 사람은 이제 청교도나 이제 서류 영국 사회의 중심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그 유럽 다른 나라들로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이제 이 아일랜드 출신이나 이런 거 같이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 중심의 백인들이 카톨릭은 좀 약간 아니잖아요. 그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오는 자꾸 인구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 당시부터 이민 정책을 반대합니다. 예. 이상하네. 뭐지?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이해하는데 이 역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공화당 내에는 이런 지류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중에서 나중에 전쟁이 터졌을 때 연방은 그래도 지켜야 한다고 남았던 민주당원들, 그래서 월 데모크래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공화당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을 통해 가지고 링컨이 이제 당선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링컨 당선이 확정이 되자 남부의 그 주가 처음에는 이제 세 개 주,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주가 이 연방에서 탈퇴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나머지 또 7주였나요? 또 추가로 탐험하면서 결국은 전쟁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남북 전쟁은 이제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이어졌고요. 그런데 공화당은 어떤 당입니까? 북부 산업 중심으로 강한 연방 정부를 주장을 했어요. 산업화 세력과 굉장히 연대가 돼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개혁적인 정당, 개혁적이라보다 굉장히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제 순정 지역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부 지역의 사회를 완전히 개조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회 개조 법들 굉장히 강력한 법들을 만듭니다. 뭐 남부제도에 그동안 있었던 노예제도 폐지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 어떤 그 노예까지도 시민권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한동안 그래가지고 사실 흑인이 처음에는 공화당을 지지를 했었어요. 막강하게. 당연하죠. 자기들 해방시켜줬으니까. 그리고 높은 관세를 유지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휘당의 그 전통이 있었다고. 높은 관세 유지. 그 다음에 공화당이 사실 이제 노예제도는 폐기를 했지만 여전히 백인 중심 사회나 문화를 중시했었죠. 아까 말했듯이 노나싱처럼 굉장히 청교도적 중심의 어떤 그 가치관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날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강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완전 반대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민주당은 자치,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살게 해주세요. 낮은 관세. 그런데 거꾸로 공화당은 강한 영반 정부, 높은 관세, 산업 중심, 그 다음에 그 사회 또 개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연방 정부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하자. 완전 반대였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화당 시대가 열립니다. 1860년부터 32년, 이게 32년이 언제냐면 이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는 시절인데 72년 동안 뭐 굉장히 긴 시간이죠. 자, 공화당 12명, 53년 동안을 했어요. 민주당 3명, 딱 19년 했었는데 3명 중에서도 한 명은 글로벌 클리블랜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한 번 하고 떨어졌다가 또 한 번 출마해서 돼가지고 또 한 번 그렇게 해서 2번 카운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중에서 한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그렇게 긴 세월을 사실상 윌슨이 있었구나. 3명. 그러니까 윌슨까지 포함해서 3명이죠. 윌슨이 8년 했었으니까 3명. 그래가지고 루즈벨트가 될 때까지 무려 72년 기간 동안에 공화당이 이렇게 긴 세월을 미국을 여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자, 링컨 이후의 공화당. 링컨 아까 창당했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공화당이 조금씩 바뀝니다. 1877년을 해서 재건기간이 공식 정원되는데 그 재건기간이란 건 뭐냐면 이제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북부군이 사실 남부주에 이제 주둔을 하면서 군정을 실시했었어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 갔었는데
77년에 남부에 있었던 그 북부군들이 모두 다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남부주에는 더 이상 이제 뭐 연방 군대가 안 가 있는 거죠. 최소한 그 점령의 목적으로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남부 사회가 서서히 이제 복구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은 더 한동안 이제 추진했었던 그런 흑인의 뭐 어떤 자유라든가 시민권 부여라든가 남부 사회 개조를 위해서 했었던 공화당 내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들이 그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로부터 이제 한 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많은 또 갈등을 일으키고 또 북부 사람들도 어차피 그 인종차별에 있어서는 물론 노예제도는 폐지하지만 이들 또한 또 백인 중심적인 사회를 그 이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흑인과의 어떤 사회적 통합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흑인의 어떤 사회 통합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미국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똑같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그 시대에는 관세나 이런 것들 높여가지고 우리의 사업을 보호를 했어야 됐지만 어느 단계가 되니까 이제 점점 무역 자유화 쪽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산업이 오히려 거꾸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자유무역을 이제 선호하기 시작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의 산업들이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오르고 힘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거꾸로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가죠. 이거는 레제페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자유주의가 조금 더 극단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자유를 주장하는 건데 자유방임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의 어떤 개인주의라든가 뭐 자수성가를 중시하고 그 인디비주얼리즘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연방 정부의 역할도 이런 것들을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지 앞에서 공화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나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부터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화당의 굉장히 특이한 그 얘기는 고립주의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은 고립주의입니다. 사실 미국이 세계 1, 2차 대전을 겪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세계의 어떤 제국으로 도둠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그 어떤 새로운 오도 안에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은 태생적으로 고립주의. 왜? 아니 자기들이 무슨 유럽에 어떻게 끼어봤자 자기들한테는 그 손해가 더 컸죠. 뭐 그 누굴 지지하고 안 하면 어차피 자기들한테도 또 이게 더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부터 어쨌든 그 긴 세월 동안까지 세계 1, 2차 대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고립주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예외가 있다면 이제 그 남미 지역에 대하겠죠.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의 유럽의 어떤 간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미 대륙, 그는 미 대륙이란 건 이제 북쪽과 남쪽 모두를 포함한 그 대륙에 있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간섭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립주의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화당 내 어떤 고립주의의 정통은 굉장히 깊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어떤 뭐 그 미국의 사실 대통령의 힘이라는 거는 별로 이렇게 대단하지가 않았어요. 그 힘의 어떤 그 초점은 주로 의회가 갖고 있었는데 의회가 왜냐하면 법을 만들 수가 있고 예산권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20세기로 오면서부터 미국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 그거는 20세기 전반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근대화 시대로 이제 들어서면서 유럽 곳곳에서도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근대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뭐 독일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뭐 이탈리아 파시즘도 있었고, 뭐 독일은 나중에 이제 나치즘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로 가기도 하지만. 이때부터 미국도 상당히 그런 그 세계적인 그 기류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진보주의의 시대가 시작하는 거죠. 20세기 초반에. 근데 그 진보주의의 배경에는 사실상 그런 사고, 우리가 사회주의도 사실 뭐 그 당시로 보면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진보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국가라는 중앙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설계를 해서 엑스큐션을 해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설계 마인드인 거죠.
그게 사실 모든 거의 코어입니다. 그게 뭐 소련의 뭐 소련이든 뭐 나치즘이든 그 무솔리니든 이제 살펴보고 우리 진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이제 사회과학이 막 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과학주의 진보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또 새로운 어떤 그 근대화 과정에서 시민의식이 깨어나고 뭐 어떤 계몽주의가 확산되고 막 이런 또 과학이 발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진보의 끝이 없다. 우리는 무한 진보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무한 진보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마인드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학, 정치학 이런 모든 학문들이 하나의 사회과학으로 바뀌고 적용되기 시작한 데가 바로 이 시대죠. 그래서 바로 그 설계 마인드가 기본적인 그 어떤 그 프로그레시브들 또 모든 어떤 전체주의로 이루는 그런 마인드의 어떤 그 핵심인데 이 테드 루즈벨트는 사실 이제 공화당 출신이에요. 근데 그 뉴욕 그 굉장한 그 최고 가문 출신이었는데 루즈벨트는 나중에 그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나오지만 한 5천 정도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20세기 초반에 이 아저씨 이분하고 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에 미친 영향, 그 루즈벨트 가문이 미친 영향이 지대한데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공화당 출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이제 공화당, 왜냐하면 북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을 선호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당시만 해도 뉴욕의 그 어떤 그 민주당을 갖고 있었던 보수들이 이제 태메니 홀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전형적인 그 지금에 말하자면 정치 그 보수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그 뭐 연방의회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주의회, 시의회, 여기 의원들, 뭐 시장들 이런 사람들 선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 표를 모아오고 또 선거운동을 해주냐에 따라 당선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그 타락해 있었어요. 거기 이제 태미니 홀이라는 데가. 그래가지고 그 보수들이 이제 누굴 낙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시장으로 당선하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도 당연히 이제 다 이권 나눠줘가지고 사러 먹고 사는 거죠. 뭐 지금 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구조는 이미 옛날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 태미니 홀의 그 어떤 정령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뉴욕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왔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욕에는 스태튼 아일랜드가 있고 그 저기 자유의 그 여신상이 있지만 글로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민을 처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글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 갈 데도 없고 막 헤매는데 그 민주당에 오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 이제 사회 동화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그 이민 정책에 있어서 오픈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베이스를 넓혀갔었어요, 지지자들을.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흔히 말할 때, 와, 이렇게 뭐 소수 민족들에 대해서 더 오픈되어 있고 또 이민자들에 대해서 오픈한 건 바로 이런 전통 때문입니다. 즉 이민자를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정치적 베이스를 넓히게 해가지고 이민자들을 빨리빨리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기 세력화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태민이 홀과 같은 어떤 그 정치 세력이 이 사람들을 투표를 주고 누굴 시장을 만들고 시의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권들을 또 자기가 나눠가지고 또 이민자들 먹게 살게 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에코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야 루즈벨트도 도저히 나는 민주당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화당에서 또 시작했는데 그래도 진보 이 사람 그야말로 정말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해, 굉장히 어떤 초인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뭐 또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시고요.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각종 딜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뉴딜 우리 뭐 루즈벨트 하면 딜 하면 뉴딜 정책 얘기하잖아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스쿠엘 딜 해가지고 공정에 대한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30년 그 긴 72년 세월간 굉장히 긴 세월 공화당이 이제 했었는데 공화당의 기본적인 그때 상황은 이제 산업화 세력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 관여하지 않고 냅두자 하는 자유방어주의로 흘러갔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거대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생겼었잖아요. 스탠다드 오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유명한 이제 락커펠러라든가 그 다음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한때 스탠다드 오일의 록펠러는 전 세계 그 어떤 그 석유 시장의 거의 90몇 %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어떤 그 바게닝 파워에 있어가지고 작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바겐 파워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어떤 협상 파워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의해 가지고 이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도 지금과 같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양극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로 인해 가지고 사회의 불만들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공화당 출신으로 레즈펠을 그 자유분주주의가 계속 이어졌다가 루즈벨트가 되면서부터 바로 반독점
법이 이미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별로 실행을 안 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대 기업들을 막 이제 부시고 이제 그 해산시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서 뭐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계약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것들은 다 계약으로 이제 그 해결이 그 노동자와 이제 그 산업 그 사용자 간에 있어서도 계약 그 원칙이 우선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동 시간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연방 의회 그 대법원에 해 가지고 반위헌이라고 막 그 다 이제 이렇게 막 그 이제 반헌법이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뭐 노동자나 환경보호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 대통령의 시대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즈벨트와 윌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세 명이 이제 진보 대통령들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테드 루즈벨트는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외교 정책은 고립주의였었는데 서서히 이제 미국의 힘이 누적되면서 그 힘을 중시하는 또 외교를 시작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보주의가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미국에 실현되기 시작한 거는 바로 이제 루즈벨트 공화당 대통령부터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이 바로 윌슨 진보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윌슨은 아까 말했듯이 그 세 명 중에 이제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글로벌 클리브랜드 사람이 있었고 이제 윌슨이 있었는데 윌슨은 이제 이분은 이제 프린스턴 학장까지 하고 뉴저지 주지사를 했다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사실 이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유도 뭐 어떤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 못 하겠지만 그 루즈벨트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그만두면서 두 번만 이제 그리고 대통령을 그러니까 미국도 두 번만 하고 그만두는 거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연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워싱턴이 그 아까 말했듯이 공화주의적인 정신 때문에 내가 더 오래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이건 잘못하면 내가 왕이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때 분위기로는 워싱턴이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그 대통령직을 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반대를 안 했을 정도로 그 사람은 굉장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스스로가 재임만 하고 그냥 물러났습니다. 그게 관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은 헌법상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국부가 조지 워싱턴이 한 일이고 또 모두가 그걸 전통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테드 루즈벨트 같은 경우도 포퓰리스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가 꼭 참선하기를 원했지만 자기는 안 된다. 그 전통을 잇기 위해 가지고 이선에서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본인은 그만두지만 대신 테프라는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의 테프인데 그 테프라는 사람을 자기가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또 후계자로 낚시를 해가지고 당선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지내다가 근데 테프는 좀 약간 고전적 의미에서 공화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자유 방임주의적인 그런 입장이었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좀 원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기가 그 추진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후퇴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루즈벨트가 이제 당을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이 바로 진보당인데 프로그레시브 파티 해가지고 이 테드 루즈벨트의 그 진보주의는 국가주의와 이제 결합을 하게 돼가지고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국가주의와 해가지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 강한 미국을 만들자. 뭐 오늘 트럼프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갈렸어요. 공화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테프가 나올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그냥 친구기도 하고. 원래 테프는 대통령 되고 싶었던 인물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결국 자기가 원했던 그 연방 대법원 판사를 맡긴 하는데 그 사람 판사를 하고 싶었던데 그 아내분께서 굉장히 좀 넬리라는 분께서 야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남편을 이제 또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지겨워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안 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너무 테드 루즈벨트가 이게 막 국가주의로 빠지고 막 이런 진보주의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미국을 막 개조하겠다고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출마를 했는데 그렇게 표가 갈리다 보니까 이제 윌슨이 됐죠. 윌슨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프린스턴 출신이고 하지만 이 사람도 사실 남부주 출신이에요. 남부에서 주로 자랐기 때문에 약간 그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남부적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남부적인 정서는 뭐냐? 흑인들이나 이런 그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남부 정전에서 패전은 했지만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문화나 정통,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미국 놈들이 그 북부 놈들이 양키스들이다. 저 자식들은 그냥 그야말로 싸가지 없는 놈들이다. 그냥 상업 중심. 우리야말로 정말 전통을 고수하고 통합된 사회를 만들었던 그런 아름다운 정통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남부 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윌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서 이제 뭐 그 진보주의 출신이기도 하니까 어떤 새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뭐 진보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그런 그 개혁 정책들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터져 나온 게 이제 세계 제1차 대전이죠. 그래가지고 세계 제1차 대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상당히 그 뭐라 그러지 역시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마인드가 항상 좀 이상적이고 이론 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전이 터졌으니까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제 연맹 같은 국제 연맹이 아니지 헷갈렸다. 그때 내셔널 리그 오브 네이션스라는 그런 이제 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유엔과 달리 이 조항에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사 아티클 10이라고 해서 그 제10조에 보면 군사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어떤 그 세계의 어떤 평화에 위협을 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각 국가에 군대를 동원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힘이죠. 어떤 그런 국제기구가 가질 수 있는 힘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반대를 했어요. 특히 공화당. 아까 뭐라 그랬죠? 공화당은 고립주의였다. 아니, 세계 1차 대전 우리가 얼떨결에 들어가긴 했었는데 우리가 왜 유럽에 가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피를 쏟아부어야 되냐. 그리고 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유럽에서도 날 텐데 거기다 왜 우리 젊은 애들 또 보내냐. 그래가지고 지금 윌슨이 구상했던 리그 오브 네이션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서 치열하게 이제 공화당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부결돼 버리고 윌슨은 이제 그걸 그 과정에서 뭐라 그러지?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임기 거의 6개월은 사실상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제 사실상 이렇게 중간에서 막 이렇게 역할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 굉장한 혼정의 위기였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사라지긴 했는데 뭐 이때 여러 가지 뭐 윌슨의 14조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 이제 3.1절 운동이라든가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도 또 관계가 있죠. 우리 진보주의에 노선에 있었던 윌슨은 이제 프린스턴의 학장이었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 공부도 하고 이제 학창 시절에도 알고 있었고 했었던 그런 관계였었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루즈벨트의 진보주의, 그러니까 테드 루즈벨트의 진보주의가 국가주의적 성격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무솔리니나 이제 나치와 같은 무솔리니죠. 무솔리니 같은 또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을 갖고 있었던 진보주의였으니까 그런 성격을 띄었다면 윌슨은 이런 이상적 그런 어떤 외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지금 리버럴 안에서도 남아있는 미국 리버럴에 있는 전통 중에 하나인 이런 어떤 국제 다자가 기구를 통한 국제사회의 질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어떤 원류가 이제 바로 윌슨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진보, 오늘날 리버럴의 아버지라고 하면 바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테드 루즈벨트와 5천 사이 정도 됐고, 테드 루즈벨트가 이 사람의 굉장히 뭐라 그러지?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었던 부인 같은 경우도 사실 테드 루즈벨트 사촌 관계였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친척, 그러니까 부인하고는 몇 관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즈벨트 가문들이 그렇게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분도 이제 민주당 출신이었던. 아까 이제 민주당 쪽으로 그런 진보 진영들이 서서히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윌슨 때부터 이제 윌슨이 프린스턴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동북부의 아이빌리그 출신들을 하나둘씩 이제 정부로 데려와 가지고 그런 설계 마인드적인 어떤 정책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루즈벨트 당시에 이게 본격화되죠. 극도로 이제 늘어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공황이기 때문이죠. 대공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 또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초유의 어떤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어떤 이념이 있었거나 어떤 무슨 체계화된 경제 정책을 실시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실 대공황이 났을 때 이거는 균형 재산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 또 뭐 세금도 막 그 줄이고 뭐 이런 하여튼 되게 어동쩡하게 튀었다가 다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험 정신을 이제 가동을 해가지고 각종 정책들을 막 실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뭐 케인스의 어떤 그런 어떤 이론들을 해가지고 무슨 그 여러 가지 재정 확대 같은 것도 이건 좀 몇 년 후에 실시를 했었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 정부 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우리 정부와 비슷하죠. 그 정부 기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가격 통제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때 굉장히 많은 그 실험과 어떤 면에서 적극적인 이제 정치 그 본격적인 연방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그 간섭이 이제 시작되게 됐고 그 이면에는 루즈벨트와 함께 했었던 그 소위 말하는 북동부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그 아까 말했던 그런 사회과학이나 경제학 뭐 이런 것들 갖고서 사회는 과학적으로 진보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이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막 이제 워싱턴에 와가지고 각종 정책을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그 대표적인 뭐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그 사회 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실시를 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미국에 지금도 뭐 오바마라든가 힐러리라든가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추진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었죠. 뭐냐면 의료개혁. 왜냐하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 그런 여러 가지 개혁들이 실시가 뭐 개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국가 복지 제도들 소셜 시큐리티를 포함해가지고 다 실현했는데 딱 한 가지 실패한 게 의료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리버럴한테 있어서의 그 어떤 말하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떤 유훈이라고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의료제도 개혁, 그 공용화, 의료 공용화 내지는 이런 그 본격적인 그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직도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대의 어떤 진보 시대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리버럴들이 갖고 있는 그 정책 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등단을 하면 우리는 의료 개혁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 하는 게 이제 진보 진영의 그 어떤 하나의 노선이죠. 어쨌든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성격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전에 아까 말했던 그 올드 민주당, 그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그 민주당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좌파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배경에는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런 그 설계 마인드가 미국에서는 사실 뭐 그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가 워낙 그 재산권에 대한 그 인식이 강하고 또 확고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사회주의나 이제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기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잘라내고 그런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변혁의 어떤 방식은 뭐냐 했을 때 나온 게 이제 실용주의, 뭐 드윅의 실용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탈색한 거죠. 이념을 탈색한 이제 설계 마인드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진보주의자들 보면 1920년대만 하더라도 그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을 보고선 박수를 쳤었어요. 우와, 무솔리니, 와, 대단하다. 이탈리아 완전 개조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그 이제 민주당의 그 우리가 이제 내셔널 그 대표적인 그 잡지 중에 하나가 내셔널 리뷰, 잠깐 까먹었는데 그 대표적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고에 썼던 사람들이 썼던 거는 무솔리니는 정말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 사람들은 성공이다.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든 그 파시스트 혁명이든 이 당시에 그 진보 진영에서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제2차 대전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특히 무솔리니나 이제 나치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뿌리는 똑같아요. 무솔리니도 원래 사회주의자였죠. 사회주의자 중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회주의자. 그래서 레닌조차도 무솔리니한테는 막 와,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했었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레닌이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을 하고 이제 러시아와 이탈리아가 대립 관계에 놓이면서 이제 지령을 내린 거죠. 소련 라인업 중에서 이제 얘들은 이제 구구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는 좌파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 뿌리가 똑같습니다. 다 좌파들만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미국으로 와서는 이렇게 이제 그 진보주의가 실용주의, 뭐 중도 노선, 제3의 길 이런 그 사실 제3의 길도 옛날 그 사실 그 무솔리니나 이쪽에 애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왔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때 진보주의 시대에 다 나온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루즈벨트 형님이 대통령이 되신 이후 1932년부터 80년 레이건이 이제 등장하기에 4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 민주당이 5명이나 대통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다음 그분이 4선까지. 그래서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는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재선까지 됐는데 이게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3선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4선까지도 했습니다. 4선까지 해가지고 이제 4선에서 당선된 다음에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트루먼이 이제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이제 4선까지 하다 보니까 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연임을 하는까지만 제한을 하는 헌법이 나중에 통과를 되게 됩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제 루즈벨트가 4선까지 했었기 때문에 생긴 건데 어쨌든. 한동안 지지 멸렬했던 민주당이 32년부터 80년까지 48년 동안 무려 5명이 32년 동안 하고요. 공화당은 3명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이젠하워가 있고, 그다음 닉슨이 있죠. 근데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사실 우파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이 사람은 이제 그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약간 물타기식, 약간 말하자면 중도 비슷하게 정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 이미 벌써 루즈벨트 시대부터 막 급격하게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주도하기 시작한 경제 정책을 사실상 많이 그대로 이어갔었어요. 그러고 이제 닉슨 한 명이 됐는데 닉슨은 알다시피 이제 또 그렇게 디스그레이스 됐고 사표를 내고 그 사람도 우파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굉장히 그 환경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말하자면 공화당이 민주당인 물결이 그냥 32년부터 거의 80년 사이 거의 50년 가까이 된 세월에서 막 했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마도렛이라는 표정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중도의 위치에 서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긴 했지만 그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민주당의 정책을 물타기한 정도 수준을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는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도대체 왜 미국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수주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통해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보수주의 태생의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는 바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1932년도부터 시작돼서 거의 80년 레건이 당선되기 전까지의 미국의 급격한 그런 어떤 연방정부의 어떤 확대와 개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겠다 하는 걸로 탄생한 것이 이제 보수주의의 흐름인 거죠. 사실 미국에 보수주의가 없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공화당 시절 미국 그러니까 테드 루즈벨트와 같은 진보 대통령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사실 연방 정부가 그다지 그렇게 존재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외교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는 와 그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의회나 이런 것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여러분 예를 들어 윌슨 시대에 소득세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미국에서. 물론 링컨 대통령 때 잠시 소득세가 이제 전시 제도로 잠깐 이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해 가지고 실시된 적이 있는데 윌슨 때 처음에 이제 소득세가 실시됐어요. 그때 소득세 최고율이 몇 %였는지 아세요? 몇 %였을 것 같아요? 윌슨 대통령 때. 아니요. 7%였습니다. 7%. 윌슨 대통령 7% 소득세 최고세율. 그리고 낸 사람도 1% 전체 미국 인구의 소득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별거 100년 전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 유럽에서 무슨 여러 가지 복지정책, 비스마르크 복지정책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비스마르크가 왜 복지정책을 실행했는지 아세요? 그건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이거 가만두면 이 혁명의 불길절이 이쪽으로 튀어오겠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좀 적당히 나눠주자. 그리고 프랑스가 이게 이런 걸 그냥 자기들이 주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성명을 하니까 얘들 막 주워가지고 이제 나 군대로 나가서 얘네들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국가주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 확 바꿔버려가지고 타도 무슨 왕정을 타도하다 리버티 하면서 뛰어나가지만 사실은 본인의 어떤 정복 욕구를 실현시킨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근데 사람들 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나서는 거야. 나는 시민이니까 나도 프랑스를 보호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유럽의 왕정들은 전부 다 그냥 뭐 돈으로 사서 하거나 일부 그냥 그 작은 규모의 어떤 그 군대를 유지했는데 프랑스를 보니까 이거 막 시민권도 주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막 나서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동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니까 비스마르크와 같은 그 프로시아 그 출신들은 안 되겠다. 우리도 이런 그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빨리 복지 정책을 실행해가지고 평민들한테 나눠줄 거 나눠주고 얘네들을 정쟁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투표권과 이런 시민권의 확장은 항상 뭐와 연계됐었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인 만들기 위해서 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이건 좀 저의 극단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윌슨 대통령 시절에 소득세율이 누진 세율이 겨우 7%가 가장 높은 세율이었고 1%밖에 안 났다.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러니까 대공황을 고치면서 연방 정부가 급격히 늘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세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미국은 몇 퍼센트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뭐 40% 이상 내고 뭐 누진 세율 최고 세율 40% 이상은 거의 상식처럼 된 그런 이제 한때 그 카터 때는 거의 뭐 90% 가까이 됐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나라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뭐 혁명적인 변화잖아요. 지금 그 거의 한 50년 동안. 아니 정부가 완전히 이제 그 민주당 주도로 이런 그 진보주의들이 이렇게 그 어떤 연방 정부의 권한을 키워가면서 미국의 색깔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그 진보주의의 뿌리에는 설계 마인드가 있었다. 무서운 거죠, 설계 마인드.